자, 지금부터 25문제가 이러한 배분에 따라서 출제가 됐는데 내용 한번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법학원에서 B형 문제집을 이게 입수를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B형 실제 그 배치에 맞게 따라서 한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이에요. 4과목 사회보험법 76번 문제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기본법 나왔네요. 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옳은 것을 물어보느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혼동하는 경우 기껏 풀어놓고 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76번은 첫 번째 문제는 옳지 않은 것, 뻘짓, 틀린 정답을 골라내라는 말이죠. 자, 1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뭐죠? 몇 개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5년에 한 번씩 나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많지가 않은데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이란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계획은 그냥 짤 수가 없어요. 일부 보건복지부? 일부 부처에서 그냥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없어요. 너무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5개년 단위로 플랜을 짜고 이 플랜을 승인받는 절차가 무려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보장위원회. 누구 레벨이죠? 예,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 레벨이에요. 그러다가 국무총리 레벨에서 통과를 했어. 어디죠? 프레지던트 레벨이에요. 대통령. 바로 국무회의죠. 두 단계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까다롭죠? 자, 2번.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레벨까지 거쳐서 나온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우선합니다. 2번 집은 뒤바뀌었죠. 그래서 2번이 오답입니다. 2번이 틀렸죠. 2번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뭐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77번 문제 볼게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본법 저희가 보고 있죠. 1.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뭐죠? 이거 틀리면 사실 그 사회보험법에 대한 예의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거 사회보장 기본 양도, 담보, 압류의 금지는 사회보장 기본법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트로 다 안 된다. 계속해서 기출로 반복되던 문제인데 올해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별표 3개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르되 이슈 없어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너무 옳은 말인데요. 정답 2번이네요. 옛날에 기출문제에 상호주의 말고 인권 존중에 따른다 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답은 상호주의입니다. Reciprocal Principle. 해외 국가 국민연금에 대한 상호주의 조약을 맺어가지고 연계가 된다. 오갈 때. 자, 그게 바로 상호주의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한 걸 취소할 수도 있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각설하겠습니다. 4번 재정 추계 몇 년이죠? 3년 아닙니다. 경년입니다. 매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경년입니다. 경년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유일한데요. 사회보장 재정 추계가 뭐냐? 2018년부터 2060년까지 거시적으로 본 다음에 2년마다 끊어져요.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해서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1년은 너무 짧고 5년은 너무 길고 3년도 길고 2년으로 자릅니다. 매 경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공공부조 아니죠? 사회보험입니다. 왜? 사회적 위험을
소셜 리스크를 보험의 방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회보험입니다. 자, 77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78번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내는 거죠. 뭐가 틀렸죠? 1, 2, 3, 4 다 맞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죠?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사회보험 법령에 나오는 모든 위원회를 틀어가지고 토탈해서 가장 최고의 위원회예요. 왜? 5년짜리 사회보장 정책 발표하는 위원회잖아요. 가장 거시적이고 커요. 규모가 커요. 위원 수도 당연히 많고요. 자, 그러면 너무 크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무총리가 소집해서 어떻게 그 실무적인 부분까지 다 합니까? 밑에 위원회를, 소관위원회를 두죠. 2개나. 뭐죠? 2개나? 뭐죠? 그래서 실전입니다. 실무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를 둡니다. 실무위원회는 차관급이에요. 전문위원회는 그보다 아래인데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예산, 기획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자, 그러면 실순서는 실전입니다.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5번은 바뀌었습니다. 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실무위원회라고 바꿔서 냈네요. 5번이 틀렸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법이 3문제가 나왔고 고용보험법이 7문제, 무려 7문제나 출제됩니다. 한 가지 총평을 더하자면 기존까지는 그 구직급여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직급여 계산에 대해서 대비하신 수험생들께서는 오히려 다소 맥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79번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그냥 활자화된 프린트들이 나왔습니다. 서술 문구들이 나왔네요. 1번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이전에 블라블라 나옵니다. 말이 장황해요. 무슨 뜻인가요? 자, 1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도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할 때 자,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고 피보험 기간 2개의 개념이 다르죠. 피보험 단위기간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한다. 그렇죠. 자, 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 최후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은 쉽게 번역하면 이거네요. 아, 내가 최근에 C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게 바로 최후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뭐죠? B 회사도 다녔고 그 전에 A 회사도 이렇게 다녔는데 이 B 회사에서 잘렸어. 내지는 기간이 만료가 됐어. 아니면 자기가 사표를 던졌는데 그 던진 이유를 봤더니 회사가 장거리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래서 넓게 보면 이런 비자발적인 사유로 끝나가지고 내가 이때 고용센터에 갔어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뭐죠? 인정을 받았어요. 뭐죠? 실업의 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팩트가 뭐죠?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 최후로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자격 상실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 말은 길지만 결국 해석하자면 간단하죠.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날을 싸그리 묶어가지고 뭐 180일, 뭐 12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산입한다고요?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할 때 이때 이제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하잖아요. 연령과 장애 유무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서 구직급여 일수가 달라지죠. 계산할 때 얘랑 얘도 산입한다고요? 틀렸죠. 왜죠? 이게 만약에 산입한다라고 본다면 이때 실업급여 신청하잖아요. 얘 산정해야 돼. 맞아. 근데 산입한다고 본다는 것은 상실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상실한다면 예전에 구직급여 받았던 거 또 받을 수 있다. 더블로. 그 말이 되거든요. 틀렸죠. 얘 안 됩니다. 얘 안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얘만 됩니다. 이미 카드를 써버린 애들은 또 다시 합산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맞죠. 자, 이 내용을, 이 조항을 우리가 못 외웠다고 쳐요. 하지만 구직급여가 뭐냐? 실업급여가 뭐냐?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요거는 이제 암기하지 않더라도 감으로나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0번 고용보험 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두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육아휴직은 뭐죠? 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있죠. 6개월 이상 이상 재직했을 때 신청할 수가 있고, 최대 기간은 일단 고평법상 일단 최대 1년입니다. 고평법상 1년인데, 자, 두 번째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막상 고용보험 들어가지고 신청하지 않고 냅두면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이 넘어가서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요. 그때 불싸 신청해봐야 이미 카드 날라가 버렸어. 신청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났어. 회사 복직했어요. 그러고 나서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만 잊었던지 뭐 까먹었던지 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그럼 날라가 버리는데, 만약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그 12개월을 연장해 줄 겁니다. 바로 지문에서 보시는 천재지변, 배우자 질병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봐서 이 기간만큼 연기시켜 줍니다. 자, 4번과 5번이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요것도 연장해줘?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5번은 뭐죠? 육아휴직 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할 때 연기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까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까지 들어온 부분이라서 약간 이 부분을 암기하지 못했다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80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1번 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고용보험법은 크게는 두 가지 파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보험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펼친다. 고용보험 사업을 펼친다. 고용보험 비즈니스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안, 직능. 무슨 말이죠?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세트로 묶었습니다. 더 과거로 흘러가자면 이 두 개를 분리했었습니다. 지금은 두 개를 세트로 같이 합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우리 시험에 포커스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업급여 사업입니다. 실업급여 사업. 그래서 기금도 두 가지 계정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 번 더 추가해 보자면 플러스 알파로 육아휴직, 그 다음에 있죠. 90일 또는 120일 뭐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요렇게 두 개 플러스 육아휴직 출산 휴가 급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기금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서포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사회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구직급여인 경우가 많죠. 이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번에 예상을 좀 해봤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아니,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 문제, 고용 안정 문제가 되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고용유지지원금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81번.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예요. 이게 시행령 21조-2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까지 들어왔어요. 법률 밑에 시행령까지 들어왔는데, 자, 괄호. 자, 그러면 이거네요. 우리 보통 휴업급여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100분의, 무슨 임금이죠?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자, 70인 경우 휴업수당을 보전한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을 자르지 않고 조정하지 않고 휴업을 시켰어요. 그런 경우 휴업수당 100분의 70을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 100분의 70에 90%까지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금이에요. 시행령에 있는. 100분의 50 미만. 그러니까 휴업이나 휴직 등 자르지 않는 대신 평균 임금의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부득이한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잖아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이 경우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감소한 때에는 100분의 50 미만으로 감소한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규정을 시행령 21조의 2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0이 되겠습니다. 82번. 자, 날로 먹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지면 고마울 텐데 지금 보면 트렌드가 공인노무사 수험생분들이 점차적으로 기하급수 쪽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좀 난이도를, 변별력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들었고 그것이 이번 시험 결과에도 난이도에도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2번처럼 이렇게 날로 먹는 문제는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싶은데, 자,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실업급여가 있어요. 실업급여는 구취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뭐죠? 구직급여, 취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 4대 천왕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직, 광의입니다. 왜 조직, 광의죠? 미치, 광의 하면 이상하니까 조직, 광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뭐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데요. 먼저 취 물어보는 거예요. 취업촉진수당. 자, 그러면 82번 정답은 뭡니까? 조직, 광의가 아닌 것. 9.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3번이 정답인데요. 이거는 굳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체계를 이해하면, 이 법률의 기본적인 거시적인 체계를 이해하기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83번 한번 보시죠.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는 기본법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나왔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위원회를 물어봤네요. 우리 사회보험법 전반에 위원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는 출제하기 되게 좋은 게 헷갈리겠죠. 산재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예, 각 위원회들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들을 비교 분석해보면 좋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 3, 4 다 틀렸어요. 1, 2, 3, 4 다 틀렸어요. 5번이 예, 정답입니다. 이거를 굳이 찍어서 맞출 확률을 높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법 안에 위원회가 또 2개가 나옵니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심사관, 그리고 별도로 재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와 비교할 때 고용보험위원회는 어떤 느낌, 어떤 성격을 갖냐면 거시적이에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재심사위원회가 약간 노동위원회에서 개별 사건 다루는 느낌이라면 고용보험위원회는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고 그런 매크로한 역할을 담당해요. 5번이 딱 5번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나요? 우리가 암기는 못했어요. 하지만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포함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오답입니다. 84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온 것은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가 나가요. 이거를 좀 쉽게 접근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아까 구취가 있었어요. 구직급여는 또 연장급여가 있었습니다. 연장급여는 뭐죠? 연장급여에는
훈계특이 있습니다. 뭐죠?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그런데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얘는 동일해요. 같은 레벨이에요. 얘는 상위 레벨이에요. 훈이 제일 세요. 훈련 연장급여가 제일 세고 개별 연장급여, 개특 얘네들은 삐까삐까해요. 훈련 연장급여는 뭐죠? 야, 구직급여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훈련을 받는 경우 요게 2년까지 가능합니다. 기간도 길어요. 2년. 그리고 얘를 받고 있으면 얘는 사그라들어요. 그렇죠? 훈련 연장급여를 받고 있으면 얘는 사유가 돼도 못 받아요. 왜? 훈이 가장 세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볼 때 훈련 연장급여와 개특의 요 관계, 서열 관계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번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기간만 물어봤어요. 훈은 2년이다. 개특은요? 개특은 60일. 개는 뭐예요? 아, 너무 처절한, 생기가 어렵고 좀 안 됐어. 그러니까 60일 더 챙겨주자. 특별 연장급여는 뭔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는 살짝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특은 오히려 안 나왔네요. 뭐냐면 국가적인 재앙이라든지 재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60일 한도로 특별하게 실업급여를 연장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2년 60일인 3번이 정답입니다. 2년 60. 기억 2년, 니은 60. 85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일단 니은, 디귿은 정답이에요. 기억은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 주택건설 사업자는 뭔가요? 제대로 세팅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본도 있고요. 사무실도 있고요. 역량을 갖춘 사람이에요. 주택건설 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대보험, 고용보험 가입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법률에 나오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뭐 총공사 2천만 원 이상, 연면적 뭐 100제곱미터 미만인가? 이하인가요? 이하죠. 이하인 경우,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죠? 우리 느낌적으로 뭐죠? 영세 사업자, 영세 건설업자가 직원을 소규모 사업을 벌이고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부를 채용할 때는 고용보험 그때는 제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이거는 고용보험 가입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 디귿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6번. 자, 여기까지 고용보험법 7문제를 떠나보내고요. 산재법,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가 오고 있어요. 산재법,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B형에서는 일단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86번을 먼저 물어보고 있네요. 왜냐하면 산재법 그 배치상 총론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보험급여 내려가잖아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약간 뒤쪽에 배치시키는 게 맞는데 앞쪽으로 좀 땡겨온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건 뭔가요? 1번. 재심사위원회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지 한다. 무슨 의미죠? 아, 그래. 외워주겠는데 의미가 뭐냐. 자, 산재법상 공단이 급여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 요양급여, 에이, 넌 산재 아닌 것 같아. 네. 기각시켜버려. 기각시켜버렸어. 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해야죠. 무슨 소리냐. 산재 맞다. 1라운드 심사, 2라운드 재심사, 2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면 얘네랑 얘네가 이제 각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어디에 세팅을 했을까요? 얘는 공단에다 세팅을 했어요. 얘는 공단의 상위 기관, 정부 부처 어디입니까? 예, 고용, 노동부에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마치 진호위와 중노위처럼 심사와 재심사를 두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만약에 또 이의제기해, 불복해. 그러면 이번엔 고용노동부 레벨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1번 지문은 뭐죠?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공단을 심사위원회의 결정. 누가 내린 거죠? 결국 공단이죠. 공단을 기속하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재심사위원회 임기는 요거는 이제 또 암기 영역이 나왔습니다. 임기 3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보험급여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맞나요? 틀렸어요. 왜 틀렸죠? 자, 이해를 해야 암기가 쉬워집니다. 행정심판, 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행정기관이에요. 이것도 이제 불복한다면 행정소송까지 가겠죠. 행정소송 어디로 갑니까? 코트, 법원으로 가죠. 여기는 어디예요? 아직까지는 기구인 고용노동부 관할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의 성격이 뭐냐? 바로 특별행정심판기구예요, 얘네는. 마치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특별행정심판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심판기구에서 다루는 행안부 산하의 일반 행정심판기구에서 다루기에는 사안이 너무 전문적이라서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도 만들고 산재만 별도로 다루는 전문 심판기구인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행정심판기구거든요. 얘네를 거쳐야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됩니다. 4번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 위원장 레벨이 되려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상당히 레벨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1, 2, 3, 4번이 조금 애매했다고 친다면 5번을 보시고 바로 딱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6번은 결과적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예요. 왜?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을 가능한 민법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요거 밥 먹듯이 기출에서도 나왔고 각 법률에서도 고용 산재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번만 딱 봐도 딴 건 몰라도 내가 재심위원장 임기가 3년인지 2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5번만 보고 정답으로 그냥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시효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3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임금의 시효 3년이죠. 근기법상. 산재도 대부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급여에 관한 시효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생존기간이 3년입니다. 시효 3년이에요. 그런데 3년이 거의 도래해서 불사! 시효가 내가 며칠밖에 안 남았네.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길어집니다.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데 시효 3년이 끝나버렸어요. 소송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소송을 한참 다투고 있는데 시효가 끝나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딱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요거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장치를 우리 법에다가 걸어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죠.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도 재심사 청구 제기하면 시효 시계가 갑자기 똑딱똑딱 하다가 딱 멈춰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어디에서요? 민법 168조를 끌어옴으로 통해서. 그래서 5번은 정답이고 반드시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이죠. 자, 87번인가요? 산재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5일 아니죠. 3일이죠. 쉽습니다. 2번. 자, 2번하고 4번을 저희가 헷갈리는데
요거를 통으로 저희가 봐야 돼요. 2번은 뭐냐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부분 휴업 급여입니다. 부분 휴업 급여. 그러니까 하루를 통으로 쉴 수도 있는데 재활 치료하면서 요양하면서 4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회사에. 그것을 장려합니다. 장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70이 아니라 90을 줍니다. 2번 틀렸어요. 자, 그럼 4번 가보죠. 4번은 오히려 인센티브,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굳이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고 FM대로 가면 돼요. 100분의 90이 아니라 100분의 70입니다. 3번은요. 60세가 아니라 61세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때립니다. 적어도 입에 풀칠할 정도의 수준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5번이 정답이었고요. 쉽지는 않은 문제들이에요. 88번. 진폐에 대한 따른 보험급여. 약간 사이드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1번은 알면 쉽게 그냥 해결이 되고 1번을 모르면 지난한 2, 3, 4, 5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번 진폐심사회의 어디에 둡니까?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공단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광이라든지 약간 분진으로 인한 섬유 증식증, 폐가 점점 분진들이 쌓여서 굳어져가면서 차지에 굳어져가는 약간 동굴의 약간 바위 그 암석처럼 쌓여져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폐증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심폐증 같은 경우는 특수 질병으로 따라서 처음부터 공단에서 소속단 세팅한 진폐심사회의에 바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1번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1번이 틀렸고 1번이 정답입니다. 89번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한 문제 잡고 가야 되는 문제죠. 왜? 기업, 산재고 꼭 근로 도중에가 아니라 근로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생리적인 현상도 산재 중에 발생한 속된 말로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쓰러졌다. 산재죠. 2번 통근재해, 출퇴근재해 18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디귿 애매하죠? 리을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산재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괴롭힘으로 최근에도 모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재 인정될까요? 인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직장 내 괴롭힘의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공단에서는 업무와 자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인 경우. 요게 업무상 그 질병으로 편입이 되었죠. 자, 기역, 니은, 리을. 디귿이 애매해요.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없어요. 기역, 니은, 리을. 가지고 3번. 정답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구체적 지시 위반에서 발생한 사고는 추상적 지시가 아니라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3번. 요거는 이제 잡고 가야 되는 문제고 90번. 산재법상 보험급여 일시중지. 요거 좀 애매하죠. 이 문제 애매합니다. 1, 2, 3, 4, 5가 좀 약간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3번 보시면 약간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진료비, 약제비 누가 청구하는 건가요? 진료비, 약제비 누가 청구하는 건가요? 근로자인가요? 주체만 알면은 정답은 나오죠. 진료비는 병원, 약제비는요? 예, 그렇죠. 약후. 그러면 진료비나 약제비를 부정으로 지급받은 주체는 누구죠? 근로자가 아니라 병원 내지는 약국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까요? 지정 취소! 산재병원 지정 취소! 산재약국 지정 취소! 내지는 야, 산재 환자 너희들 진료하지 마라. 제한 딱 걸어. 자, 이렇게 페널티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보험급여의 일시중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내용 자체가 다르죠. 주체와 대상이 다르죠. 3번이 틀렸고 3번이 정답입니다.
91번 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 자, 8대 급여가 있습니다. 요휴, 장상, 유상장직, 요양급여, 휴업급여, 예,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상병보상연금, 예, 유족급여 있었고, 장애급여, 장의급여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직업재활급여. 8대 급여 중에 마지막에 사이드에 있어요.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직업재활급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급여랑 조금 다른 것이 대상이 급여의 대상이 3개로 쪼개져요. 뭐냐면 직훈기관, 뭐죠? 직업훈련기관. 뭐 학원이 되고 있었죠. 플라워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산재 근로자들을 훈련시켜서 재취업시키는 그런 일반 민간 훈련기관이에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학원을 운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또 이 직업재활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직업재활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업재활급여는 요 3개, 대상이 3개로 나눈다라는 게 약간 그런 특징이 있고, 지금 보면 1번 직훈 비용은 훈련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요거는 훈련기관한테 주는 겁니다. 학원한테 주는 거예요. 자, 2번 직훈 비용의 금액은 뭐 여건 등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요것도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것이고 2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3번은 왜 틀렸죠?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관은 12개월로 합니다. 24개월 아닙니다. 4번 직장 적응 훈련비 및 재활 운동비 이거 누구한테 주나요? 사용자한테 줍니다. 야, 산재 근로자를 직업 적응하게 하고 재활까지 하게 했어? 너희 인센티브 줄게. 예. 그리고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12개월입니다. 왜 6개월로 했을까요? 6개월 이상 산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요건 됐네? 12개월 이내 규모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헷갈리게 낸 거죠. 5번 직훈수당에 요건 누구한테 주죠? 직훈수당? 근로자에게 줍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약간의 소정의 수당을 타는 건데요. 1인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정도 먹고 살 만큼, 적어도 입에 풀지 않을 만큼, 뭐죠? 최저임금액 상당 금액으로 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진실만을 말하고 있네요. 92번 국민연금법. 자, 이제 산재 떠나버리고 국민연금 돌입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노무사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임금, 노무사 업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결국 임금과 사대보험입니다. 근로계약서 제대로 썼느냐, 그 다음에 그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 구계지,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쪼개죠. 그것을 어디에 옮겨요? 급여대장에 옮깁니다. 그리고 급여대장 나누죠. 그런데 우리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보수는 또 좀 차이가 있어요. 사대보험은 세법상 보수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법상 산정된 보수를 토대로 사회보험료, 소득세, 사회보험료를 쪼개서 또 원천 공제를 해요. 원천 공제를 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납부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사대보험 업무는 이렇게 가죠. 가장 첫 번째 뭐야? 우리 회사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요. 그 다음 뭐죠? 직원을 하나 둘씩 채용을 합니다. 그때마다 뭐죠? 예, 근로자 가입신고, 예, 취득신고라고 하죠.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계속합니다. 입퇴사가 많을수록 상실 취득하는 것도 일이겠죠. 자, 이때 상실신고를 해요. 상실신고를 하는데 상실신고는 4대 보험 다 세트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요. 토탈 시스템 들어가서 세트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상실일로 시스템에 입력이 될까요? 마지막 근무일일까요?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일까요? 여기서 저는 2, 4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거예요. 2, 4.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4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1번 뭐죠? 사용관계가 끝난 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은 여기 국민연금 물어보고 있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직이라고 봅니다. 이직. 사용관계가 끝나다를 이직으로 봅니다. 그러면 상실한 날, 상실 시기가 언제냐?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비교해 볼게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번은 너무나도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1번은 뭐죠? 사용관계가 끝난 날. 그날 9시에 끝났는지 12시에 끝났는지 오후 5시에 끝났는지 오후 6시에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끝난 날까지는 가입한 걸로 보고 다음 날이 상실일자입니다. 1번은 이 실무적인 내용하고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쉬운 문제다. 날로 먹는 문제다. 사실은. 그래서 92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93번 넘어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 2, 3 진실만 말하고 있고요.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감각을 저희가 이제 수험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감각을 쌓으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 감각을 사실 갖지 못했으면 또 1번부터 5번까지 많이 틀리니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4번이 왜 틀렸냐면 매월 25일에 금액을 지급을 해요. 근데 그날이 공휴일. 자, 법조문에는 또 그렇게 됐어요. 토요일이나 토요일, 5할 공휴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습니까, 기분이?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래요. 먼저 받고 싶어요? 그 전날에 먼저 받고 싶어요? 아니면 토요일, 공휴일까지 양보했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에 받고 싶어요? 우리 노동법에서 굳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뭐 유리조건의 원칙이란 말이 있잖아요. 국가는 유리하게 해줘야 됩니다.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날이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땡겨서 줘야 됩니다. 그 다음날이 아니라 뭐죠 그럼? 그 전날입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반대죠.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이 25일인데 오늘이 토요일, 일요일이다. 언제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삥 뜯어가나요? 다음날 월요일. 예, 요거는 국민에게 고객한테 유리한 거죠. 하지만 국가나 기업에서 줄 때는 전날 지급해야지 임의로 그 다음날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4번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자, 94번입니다. 건강보험법으로 돌입했고요. 자, 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 요것도 사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건강보험도 마치 이제 산지에서 심사, 재심사가 있는 것처럼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또 심판 청구는 재심. 1라운드, 2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데 기억은 뭐냐? 1라운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특징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심평원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에 대한 시스템 체계를 안다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아요. 만약에 일반적인 급여에 관한 사항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되고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 요양급여, 급여에 대한 부분들, 예. 급여, 뭐 비급여 있잖아요. 우리 그 의료 그 영수증 보면 그런 디테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디테일한 그 부분은 심평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심평원 처분에 이의가 있어? 그럼 심평원에 이의 신청하면 돼요. 1라운드 끝. 자, 이 이의 신청은 자, 요거는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산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안날로부터 90일 하면 딱 끝나요. 근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더블. 얼마죠? 180일. 1년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 고용산지에 누구 나와 말이죠? 노동부 나와 말이랑 국민건강 누구 나와 말이죠? 보건복지부. 약간 차이가 있구나. 니은은 틀렸다는 것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디귿.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그러면 또 특별행정심판기구로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가 있습니다. 건보 분쟁조정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뭐죠?
2라운드죠. 자, 요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사실상 큰 그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95. 건보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요거 잘하면 날로 먹는 문제. 잘하면. 왜죠? 2번, 이송, 예방, 재활, 약제, 치료적. 상병수당은 뭐야? 예, 우리 건보법상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부가급여 등등이 있어요. 이 요양급여 안에서는 이제 병원 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약제비 타고 이런 거, 약값 같은 거 요거 다 우리 찍혀 나오잖아요. 영수증에. 요양급여예요, 다. 상당 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로 우리에게 보장을 해준다고 하죠. 요게 많아질수록 우리는 뭐 보장성이 넓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병수당은 뭐죠? 약간 듣보잡인데 산재법상 뭐 상병보상연금 막 이런 거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부가급여에 건강보험수당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가급여야 얘는. 요양급여가 아니라 별도로 뭐 별도 보너스 플러스 알파급여야. 부가급여. 그래서 1, 2, 4, 5와는 결을 달리한다. 근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직업이 없는 분, 산재 그 가입이 안 돼 있는 분한테 건보법상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 3번이 정답입니다. 96번. 자, 국민건강 날려버리고 이제 징수법 돌입했는데 5문제가 상당히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보험법상 중요 판례나 왜죠? 노동법은 그러니까 노동법이라 한다면 이 개별법, 집단법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구조와 쟁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임금을 두고 근로시간을 두고 휴게를 두고 휴가를 두고 육아휴직을 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두고 퇴직금을 주고 계속적 근로 여부냐 단절이냐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냐 갱신기대권이냐 두고 얼마나 쟁점이 치열하겠어요. 사회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내지는 근로자 사용자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회사와 국가와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싸움보다는 국가와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뭐 이의 신청도 하고 소송도 하겠지만 노동법 32조, 33조 근로관계보다는 이 쟁점이나 그런 부분이 떨어집니다. 다만 그 법조문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바로 함정, 우리의 목을 째어오는 함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쟁점 판례 법리의 치밀함 같은 그러한 난해함은 떨어져요. 결국 솔직히 말해서 암기를 하면 돼요. 암기를 하면 되는데 꼭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분량이 많고 이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요 6개 법률을 암기하기가 노가다다. 완전 노가다다. 이거죠. 자, 96번 한번 보시죠. 징수법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괄호 안에 숫자 넣기입니다. 고도의 사고를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 그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징수법에서 이번 징수법에서는 박스 안에 쟁점을 2개 이상을 집어넣고 이것도 맞고 다 알아? 그 다음에 다 아는 것을 같이 엮어서 세트로 맞춰봐. 이러니까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첫 번째를 안다 한들 두 번째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틀리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억 뭡니까? 산재보험료율을 책정해요. 몇 년을 퉁쳐서 보험료율을 산정할까요? 자, 이거를 무턱대고 암기하는 건 너무 힘들겠죠. 조금만 이해해 볼게요. 개별 실적요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네요. 마치 우리 자동차 보험할 때 사고 내면 보험회사에서 다 그 보상해 주죠. 그러면 뭐 룰루랄란가요? 아니죠. 보험료가 인상이 되죠. 왜?
네가 사고를 내서 보험급여를 타갔으니까 너한테 페널티를 묻히게.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가 막 사망하고 다치고 공단의 산재 보험료가 나가고 회사가 곱게 볼까요? 나쁘게 봅니다. 건강한 회사가 있으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싶고 재해 다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개별 실적 요율이고, 자, 요 요율을 산정하고 싶은데 3년을 퉁칩니다. 1개월, 6년, 어떤 퍼센테이지를 산정하려면 그 단위를 3년을 토탈해가지고 요 보험료를 책정을 해요. 자, 요거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업종별로, 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건 뭐냐? 업종별로 산재 보험료율이 달라요. 그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업종 상관없이 딱 일정 요율을 책정하고 있어요. 산재보험료율은 유일하게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죠? 광업 생각해봐요. 광업. 건설업 생각해봐요. 일반 보험 사무, 화이트 컬러 생각해봐요. 재해율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디가 높을까요? 광업, 건설업이죠. 그러면 산재보험료율 어디를 높게 책정해야 될까요? 광업, 건설업이죠.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 광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보수의 몇 %일까요? 18%입니다. 옛날보다 많이 완화된 겁니다. 18%인데 보험, 일반 금융보험은 요율이 몇 %일까요? 보수의 1%가 될까 말까? 몇 배 차이죠? 몇 배 차이를 넘지 않죠? 20배를 넘지 않습니다. 20으로 하시죠. 정답은 3년, 20년. 4번이 정답입니다. 자, 96번 보내고 97번 갈게요.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또 암기의 영역이고 요거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2번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권리 소멸시효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알아야 또 정답에 찍어도 맞출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일단 시효는 쉽습니다. 시효 3년이죠. 시효. 그래서 니은은 3년이야. 기억은 요거는 7일도 14일도 아니고 10일입니다. 이런 거죠. 납부기한까지 안 냈어? 야, 그러면 10일 이상의 여유를 줘서 독촉장을 발급해야 돼. 10독이라고 그냥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10일 독촉장 암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13, 4번이 정답입니다. 자, 98번 징수법 월별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거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다. 왜 어렵게 느껴졌냐면 연체, 그러니까 성실 납세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랑 차등을 좀 둬야지 성실하게 납부하는 게 또 상대적인 위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느끼겠죠. 그리고 연체하면 아무래도 페널티를 주는 게 입법상, 입법기술상 맞겠죠. 입법 원칙상.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연체를 우리 그 징수법상 연체를 1차랑 2차랑 또 나눕니다. 1차 연체는 야 연체했어? 그러면 연체금 때릴게 하면서 1차 연체는 지문 1번이 정답입니다. 연체 후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 하면 0.1%죠. 연체료의 0.1%고 1,000분의 30 하면은 0.3%가 나오네요. 최대 맥시멈이 0.3%. 요게 1차 연체입니다. 자, 이 지문은 뭐죠? 2차 연체입니다. 연체를 하고도 안 내서 납부기간은 30일이 지났어. 2차 연체를 추가적으로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2차 연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는 징수법 25조 결국 사망을 좀 봐줘야 되는데 2차 연체는 지문 2번입니다. 30일이 지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3,000분의 1, 그러니까 연체료의 그러니까 연체된 보험료의 0.03%가 추가로 더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안 내고 개긴다. 그렇죠? 그러면 그 토탈 맥시멈이 1000분의 9 하면 몇 %죠? 1000분의 90이네요.
1000분의 90 하면은 9%가 나오네요. 9%를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고 정답 2번입니다. 자, 99번 문제입니다. 징수법,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뭐죠? 우리 노무사. 뭐 물론 경영단체나 세무사도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할 수 있겠죠. 노무사가 이제 4대 보험 업무를 하는데 왜죠? 일반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난해하고 놓치고. 그러니까 전문 집단이 해라. 그래서 노무법인이 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 신고하는 거, 보수총액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언제까지죠? 3월 15일까지 매년 하는 업무들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책정해 가지고 신고하고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 휴직 있을 때 그 휴직 기간 변경 신고하고 일용 근로자 신고하고 사무대행기관이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그렸어요. 기억 보시죠. 인가 받아야 한다. 그냥 할 수 없죠? 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 승인번호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기억 정답이고 니은 사무대행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은 사무대행기관, 노무법인하고 에서 일 처리해 주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에 가름한다. 보험대무, 노무법인에 통지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가름한다. 기억 니은 맞습니다. 디귿은 뭐 암기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100분의 50, 반가이 100분의 50 없습니다. 보험 사무대행기관이 그 한도 안에서 금액을 내야 돼요. 그 한도 안에서. 실수했다. 사무대행기관이. 그럼 페널티가 있어요. 그 한도 내에서 실수에 대한 금액을 가상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 기억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까지 왔네요. 끝까지 어렵게 하네요. 징수법. 근데 100번 마지막 문제는 실무를 조금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자,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언제까지 하죠? 아까 저희 살짝 얘기 나왔지만 매년 3월 15일까지 합니다. 마치 고용산재보험료의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F 참고로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0일까지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데 실제로 공단에서는 어떻게 신고를 받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복지 분야, 의료, IT 모든 업종에 1000인 이상 사업장, 500인, 3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미만 사업장, 심지어 10인 미만 사업장 어떻게 보수총액 신고를 받을까? 3월 15일까지 하라고 하는데 1번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면 공단 직원들은 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쓰러져야 됩니다. 그 박스를 처리할 공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를 원칙으로 하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들어가가지고 전산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법조문에도 전산망 또는 CD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런 전산에 대한 이해나 세팅이 잘 안 돼 있는 영세사업장,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문서를 원칙으로 한다면 죽습니다. 내는 사람도 죽고 받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예외고요. 정보통신망 또는 CD가 원칙입니다. 요거를 안다면 1번으로 그냥 떨어버릴 수 있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짧은 리뷰 마쳤습니다. 전략이 나왔죠. 1번 1차 시험 보신 수험생분들께는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 이제 또 준비하시는 예비 수험생님들께는 이 체계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한다면 무턱대고 암기할 때는 이 6개 법률 포괄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지만 체계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한다면 그리고 그 배분별로 전략을 어떻게 투입량을 얼마만큼 우리가 결정할 것이냐, 강약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법률은 어디까지 보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어느 범위까지 볼 거냐,
요 투입과 산출에 대한 전략까지 고려해서 사회보험법 준비한다면 아무리 매년 난이도가 조금씩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사회보험법은 발목을 잡는 리스크 과목이 아니라 정말 인슈어런스, 노무사 1차 시험에서 보험이 되는 그런 과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건승을 기원하며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